안녕하세요. 네. 데스노트에 조국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아유, 좀 그런 질문으로 저희를 압박하시면 지금도 힘들어요. 왜 힘드세요? 자, 우리 당이 정한 원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원칙이요? 우리는 뭐 초지일관 8월, 9월 계속 지금 이어지는 동안 청문회 안 거치는 입장 표명은 불가하다. 역대 데스노트는 그 뭐 데스노트란 말을 사실은 저희 당 내에서는 안 씁니다만은 언론에서 만든 거죠. 예. 네. 청문회 이전에 후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사례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오. 이거는 우리 정의당의 책임성인데. 기본 원칙이다. 예. 그런데 이거는 청문회도 안 해보고 입장을 정하는 거는 그 재판도 안 거치고 판결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점을 누누이 설명드렸는데 이제 입장을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그렇지만은 보십시오. 아니 책임 정치라는 게 뭡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냥 간단 명료하네요. 예. 청문회 끝나기 전에 정의당이 입장 발표한 적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는 청문회 보고하겠다. 하자고 했다. 그래서 어제까지도 끝까지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네. 어제는 다 안 되는 분위기였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도 청문회를 주장을 하니까 어제는 저희가 몰매를 많이 맞았어요. 아직도 청문회 타령이냐. 네, 그런데 네.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하기로 했죠. 그거예요. 이게 바로 정치입니다. 네. 예. 청문회를 보고 판단하겠다. 네. 더 이상 물어볼 일이 없네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니 어떤 재판도 피고인 최후 진술은 들어보고 판결 내리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조국 후보자를 피고인에 비유한 건 적절치 않지만 예. 그건 절차고 예. 하나의 어떤 그 책무입니다. 그런데 모든 당이 그 이전에 저렇게 입장을 정해놓고 청문회는 팽개치고 이렇게 해왔던 거는 이건 정치가 아니라 일종의 좋습니다. 뭐 예. 그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김종대 의원의 입장 얘기는 이제 물어봤자 청문회 보고 얘기할게요 할 테니까 안 물어보겠고 네. 왜 이렇게 오랫동안 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조국 이른바 조국 정국이 지금 몇 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럼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참으로 우려스럽죠. 예, 이게 이제 진영 대결 양상으로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야 누구도 원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문제의 본질은 조국 후보자의 적격 여부가 아니라 사법개혁입니다. 제가 그 이제 본말이 전도됐다고 여러 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왜 조국 후보자를 대통령은 임명하려고 했느냐? 사법개혁하려고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법개혁의 한 목적적으로 이게 진행되느냐 여부가 중심이 돼야 되고 예. 거기에 따라서 판단이 돼야지 마치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문제를 신상을 털어서 어떤 의혹을 하나 밝혀내면 그게 마치 전리품인 양 또 여야가 격돌하는 이게 원래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공적인 대의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고 예. 본말이 다 그렇게 가야지. 그런데 지금은 마치 말입니다. 이 검찰도 끼어들고 하면서 뒤 엉켜버려가지고 뭐가 본질인지 모르게 됐는데 이럴 때 어려울 때일수록 정치는 원칙을 지키고 목적을 주목해야 되는데 자 사법개혁이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지금도 올라가 있죠.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국회에서 의사 일정이 진행 중인데 그렇죠. 그걸 마무리 짓기 위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흠결이 너무 많아서 이런 사람은 법무장관 돼도 사법개혁 못한다 이런 주장은. 아니 자유한국당은 원래 사법제도 개혁을 반대하는 분들이에요. 이 패스트 트랙을 원래 싫어하는 분들입니다. 그분하면 조국 후보자가 아니면은 사법개혁에 대해서 동의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서? 결국은 예. 사법제도 개혁을 옆으로 밀어놓고 조국 개인에 대한 이런 어떤 공격으로 이렇게 그 전국을 주도하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보는 관점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보세요? 정말 그 점은 저희도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예. 난데없이 그 검찰 수사가 착수가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청문회 전국이 크게 요동치면서 한 해 만에 하루에도 막 입장이 두 번씩 바뀌고 이랬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역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설령 그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사법제도 개혁을 하려고 할 때도
굉장히 큰 장애물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노무현 대통령 때 사법개혁이 왜 실패했습니까? 대선 자금 수사 때문이에요. 네, 네. 그렇게 되면서 처음에 강금실 법무장관을 임명하고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모든 액션 플랜을 다 짰는데 결국은 대통령과 그 주변이 피의자가 돼버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결국 사법제도 개혁을 네. 무너뜨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이 이번 전격적 압수수색 수사 착수로 드러났다고 본다. 그 말이 일부에 그런 시각이 있죠. 제가 그 실체에 대해서 다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런 어떤 의심이 합리적으로 제기된다는 것 정도는 인정해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나중에 이 수사의 결과가 어떻게 밝혀지는지에 따라 가지고 사법제도 개혁 역시도 크게 요동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는 조국 그 이후까지 걱정이 되는 측면이에요. 네. 그래요. 조국 후보자 문제 또 사법개혁, 검찰 수사 뭐 이 정도 얘기 나누고요. 네, 지난 몇 주 내내 지금 이른바 조국 정국이 흘러가다 보니까 네, 한일 관계 쟁점도 좀 쑥 들어가 버렸고 네. 그다음 그 지난 몇 주 사이에 사실은 한미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쟁점들이 불거졌는데 이게 지금 국민적 토론이 안 되고 있어요. 다 묻혔죠. 그러니까요. 지금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한미 관계 지금 동맹이 깨질 지경이다. 위기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오늘 국방위에서 온통 그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국방위 마치고 오는 길이에요. 예, 예. 자, 제가 그랬습니다. 동맹은 누가 깨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지소미아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마치 동맹을 깨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미국 봐라. 방위비 분담금 6배 올려달라. 또 뭐 저기 호르무즈 파병해달라.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하겠다. 한 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이 없다. 네. 저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트럼프는 동맹을 조롱했다. 뭐 한미연합훈련 총체적 돈 낭비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글로벌 가치와 동맹의 규범을 매일 미국은 깨는데 한 가지 더. 우리 그 독도 훈련한 거 그것도 비하했어요. 그걸 미국이 욕했잖아요. 예, 그것도 비하했습니다. 그건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깜짝 놀랄 얘기는 지소미아 그 폐기한 거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면서 이러면 중국에 맞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어렵다는 논평을 했는데 우리는 여태 지소미아는 지난 정부가 체결할 때 한일 관계고 이건 북한의 핵미사일 대비용이라 그랬어요. 예. 이제 본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 문제래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누가 동맹의 신뢰와 약속을 깨고 있는데 지금 오늘 온통 국방위의 분위기는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미국을 실망시켰고 화를 나게 했고 이러면서 오로지 한국의 책무, 한국의 의무, 한국의 자세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주한 미 대사를 예. 외교부가 이렇게 초치해가지고 네. 항의 비슷하게 했잖아요. 경고 네, 비슷하게. 네. 그러고 났더니 주한 미 대사가 예정됐던 행사에 참석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두고 또 일부 언론은 네. 왜 그 주한 미 대사 화를 나게 만들었느냐. 아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정부를 비판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실망시킨 건 맞습니다. 지소미아 연장을 미국은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네, 다 네. 장차 중국 견제하는데 써먹으려는 거였기 네, 때문에 네. 아니 그걸 실망시킨 건 맞아요. 네. 그런데 미국은 우리한테 거의 뭐 기절할 얘기를 매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마땅히 동맹이 지금 어느 정도 이상 징후가 보이는 건 분명히 제가 보기엔 미국 책임인데 예. 이런데 그거 한번 항의했다고 음. 그 저기 미국에서 실망 우려 이런 얘기 좀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러면서 우리가 오히려 강하게 나간 거거든요. 그 뒤로 없어졌어요. 그러게요. 예, 요즘은 미국도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방위에서 뭐라고 주장한 거예요? 우리가 동맹 다 깨고 어. 안보 협력 일본하고 다 그러니까 깨고. 그 얘기는 예, 미국 요구대로 예.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보다 6배로 올려주자는 거예요? 그 얘기 쏙 빼고. 그 얘기는 얘기는 안 하고? 쏙 빼고. 그럼 뭐 하자는 예, 거예요? 저 지소미아 빨리 연장하고. 어. 예, 빨리 연장하고 어들은 미국 달래고. 예, 이렇게 하면서 차마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자든가 뭐 파병을 하자는 얘기는 아직 자유한국당마저도 못해요. 예, 예. 그러니까 동맹을 그렇게 강화하자고 하시는 분들이면 환영을 하든지 해주자 그러든지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로지 동맹이 흔들리는 건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니까 네. 미국의 요구는 거론할 일이 없는 거죠. 그 김종대 의원의 시각은 미국이 먼저 동맹을 위협하는 행동들과 발언을 하고 있으니 네. 우리도 필요하면 우리의 맞대응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 그렇죠. 그런 맞대응 카드의 하나로
이 주한 미군 기지 문제. 아, 그거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날린 카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주한 미군 기지 반환 협상하려면 그 환경 오염 비용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 정부가 던진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 보십시오. 방위비 분담금을 뭐 5배, 지금도 사실 주는 돈도 다 못 써가지고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군대인데 거의 황제주 돈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또 5배 올려달린다 그러면은 올해 그 증액 압력이 거세게 들어올 걸 예상하고 예. 우리가 선제적으로 환경 비용 그러면은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 예. 저는 정부의 머릿속에는 이런 협상안이 있는 거예요. 정이 그렇게 올려달라 그러면 환경 그 정화 비용 차감하고 나머지 주겠다. 예, 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환경 정화 비용이 수조 원이 될지도 몰라요, 지금. 지금 그 용산 기지의 오염 실태는 한 번도 조사된 바가 없다면서요? 단 한 번도 한미 공동 실사를 못 해봤어요. 그런데 그 유류나 부동액, 중금속 이런 오염이 됐을 거라고 보는 근거는 인근의 이태원이나 녹사평역에서 그러니까 옆으로 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 지하수를 뽑아보면 네. 거기에 오염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 안에는 오염이 많이 됐다는 얘기고, 예. 그다음에 그 인천 부평에 있는 캠프 마켓 여기는 다이옥신 같은 중금속이 다량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군이 반환을 해도 당분간 그 땅 못 써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을 몇 메다 깊이로 갈아엎어야 돼요. 예. 그리고 새로운 깨끗한 땅을 갖다 메워야 되는데 예. 이게 도대체 규모가 얼마인지 얼마나 심각한지 뭐 알 수도 없고 그 비용을 미국은 한 푼도 못 대겠다 그러고 자기가 오염시켰으면서 이런 상황으로 질질 끈 겁니다. 누구도 손 못 대고 6년 7년 방치되니 오염 실태 조사마저 거부당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자체는 그 땅을 개발하려고 벌써 외자 유치도 다 해놨고 또 이미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네. 뭐 안 쓰고 있는데도 사용료 내고 있어요. 예. 폭발 직전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정부가 주한 미군 기지 문제 또 환경 정화 문제를 꺼낸 거는 잘한 카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미뤘다가는 이제 지자체의 그 피해가 이건 뭐 그 도시를 재개발하려고 6년째 준비하고 삽도 못 떴다는 얘기인데 이 피해와 상실감 일단 이거부터 막아줘야 돼요. 네. 이거부터 해소해야 되는 게 국가의 책무입니다. 두 번째는 비용 부담인데 저는 방위비 분담금을 앞두고 이걸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가 터뜨리고 나갔다는 것은 네. 분명히 미국에 대한 그 경고죠. 협상 전략이자 그렇죠. 경고로 보낸 겁니다. 이거. 네. 이게 조금 그 큰 틀에서 보면 트럼프가 예상을 깨고 대통령이 된 후에 네. 뭐 자국 우선주의 그러면서 여태까지 상식을 깨는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일본 아베도 또 막 상식 깨는 행동을 하고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닮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기존 룰대로 어떻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뭔가 좀 다른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몽둥이 휘두르면서 달려드는 주변국 지도자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요. 착한 대한민국이 순한 양처럼 그냥 눈치만 보고 있으면은 하루 먹이거리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정부가 뭐 동맹에 대해서 너무 불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거친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에 혼자 깃대처럼 서가지고 이대로 서가지고 이걸 다 그 압박을 화살을 다 맞으면 우리 국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전에 대한민국의 자존감 우리도 살아있다. 네. 이런 어떤 국가 자존선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소미아나 뭐 기타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동맹의 어떤 그 규범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의 관점에서 처리하겠다. 그렇죠. 네. 이렇게 국가 자존감입니다. 그거 없이 저 앞으로 민족 공영이나 통일의 시대를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 우리나라가 그 정도 줏대도 없이 어떻게 미래를 개척하고 운명을 개척합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정부의 대응은 적절했다. 아쉬운 건 없어요? 정부의 대응에서. 아니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럴 때 조금 더 어떤 그 이런 국가주의가 바로하고 우익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국제 정세에서 네. 우리 대한민국의 진로와 비전을 조금 더 찬란하게 우리의 어떤 강인한 생존 의지를 보여주는 어떤 이런 메시지가 좀 뒷받침됐으면 좋겠다. 좀 구체적으로 그게 뭐죠? 예를 들면
지금의 어떤 시대는 미국이나 일본이 규정한 건 신냉전 시대다. 한미일 대 북중러. 예. 이렇게 진영 논리를 우리한테 압박을 해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 실속은 차려요. 음.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은 오로지 국익을 우선시해서 주변 어느 나라와도 호혜롭고 평등하며 상호 의존적인 국제 관계를 갈 것이고 남북한의 어떤 한반도 관계의 어떤 평화 구축을 넘어서 네. 이제는 어떤 중견 국가로서 우리도 국가의 자존의 시대를 선언하면서 미래로 거침없이 나가겠다는 주변국이 저렇게 스트롱맨들의 일방주의가 나올 때 우리도 강한 리더십으로 돌파하겠다는 네. 이런 결연함.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생존 의지를 모아서 우선 일본을 이기고 더 나가서는 일본의 평화적 본성까지 일깨워서 미래의 일본과 함께 가겠다. 지금의 일본은 아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좀 강한 어떤 자기 알겠어요. 주변 정세를 주도하겠다는 결의가 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신동북아 평화 질서의 주도자. 네. 뭐 이런 급이 되겠네요. 중견 국가라는 말 뜻이 자기의 국가 이익에 맞게 주도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강대국의 부당한 요구도 비토할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 보십시오. 인구 700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또 그 800만이 안 되는 스위스, 싱가포르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5천만의 국민이 왜 못합니까? 그런 점에서는 국가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보여주면 전 남북관계도 뚫린다고 봅니다. 이런 논쟁과 이런 토론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지금 국가 전략 논쟁이 없어요. 지금 이런 정쟁만 얘기들, 있어요. 이런 얘기 해야 될 때 뭐 참 청문회 한 해 만에로 지금 몇 줄을 하고 있으니 참 그래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 더 나가서 동아시아에 책임 공동체를 주도하는 그러니까요. 중견국가 교량국가로서의 이제 비전을 구체화하자. 그걸로 우리 국론을 모으고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하자. 네. 예, 이런 논의를 공론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길 바랍니다. 신만민 공동회 이런 거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좋죠. 만민 공동회 좋죠. 예,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는 국민들이 국론이 분열되자 모든 국민을 자기가 직접 설득했다고 도시마다 다니면서 간담회를 개최하다가 결국은 이제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했지만 저는 그런 지도자 이제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하겠다. 이렇게 이제는 나서서 네. 이 위기를 돌파하고 이 국난을 극복해서 우리 중견 국가의 미래로 가자. 네. 예, 이런 어떤 그 결의가 필요하다고. 그나저나 이 북미 실무 협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열릴 듯 하면 전혀 소식이 없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저는 북한이 이제 딜레마에 갇혀 있다. 북한의 딜레마? 예. 예, 그 미국의 셈법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점차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6월 달만 하더라도 스티븐 비건 대표가 앞으로 북한과 유연한 접근을 하겠다고 말했을 때 북한은 분명히 희망을 가졌을 네.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유연한 접근법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법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 결국은 아무리 실무회담을 해도 안 되는구나. 다시 정상회담으로 가야 되겠다. 아마도 지금은 그걸 계산하고 있는 것 같고. 아니 판문점에서 만나고 실무회담 하기로 했는데 안 되면 또 정상이 만나요? 네, 탑다운 방식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예, 그 방법으로 역시 치우칠 조짐을 보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장관이 지금 평양 방문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지난달에 중국에 갔을 때 곧 중국이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거라고 그 뜻이 명확치는 않았는데 제가 곧 왕이 부장이 가지 않을까 하는 관측들을 예. 중국 현지에서 예. 직접 봤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번 방문은 어떤 거예요? 저는 중국이 참 얄미운 게 자꾸 현상 관리만 하려고 그래요. 중재안도 안 내놓고 협상이 이렇게 교착 상태에 있을 땐 자기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잖아요. 기회잖아요. 이 교착 상태를 뚫을 수 있는. 근데 중국의 태도는 항상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만 진정시키는 마취제 역할만 하고 그 이상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그런 선을 못 넘는다고 보는데 중국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는 북핵 문제의 당사국이 아니라 유관국이다. 이러면서 자꾸 간만 보고 들어온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는 북핵 협상에 도움이 안 된다. 중국이 왜 유관국이냐? 당사국이지.
그러다가 본인들이 패싱 당할 것 같으면 또 벌컥 화를 내면서 그런 비겁한 태도 좀 짓지 마라. 네.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이 원하는 거 뻔히 안다. 미국하고 간극이 있는데 그 중간에 중국이 적극적인 중재안을 왜 못 내놓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피해요. 저는 중국이 답답한 게 북한이 망하길 원치 않습니다. 당연하죠. 파국도 원치 않아요. 당연하죠.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원치 않아요. 뭐예요 그러면? 그게 현상 유지죠. 현상 당사국이 유지. 아니라는 논리예요. 네.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런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도 또 요구할 게 많습니다. 결국은 현상 유지 속에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문제 아닙니까? 주변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러니까요. 러시아나 겉은 다 현상 유지로 이득을 얻고 평화 있는 정착을 거예요. 원한다고 네. 얘기는 하지만 그리고 미국도 네. 요새 입을 조금 좀 바꿔가지고 현상을 바꿔서 뭐 해보겠다고 하지만 진심인지 아직 모르겠고 북한도 진심인지 아직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대선용이 아닌가 의심이 자꾸 되는데 그러게 말해요. 예, 이제 미국은 대선 가도에 들어섰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주변국에게 다 공을 양보했고, 네, 우리가 좀 주도하자. 예, 그런데 이제 시즌 2로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미래 신평화 질서를 주도하는 그런 중견 국가로서 네. 시즌 2를 앞장서서 이끌어갈 수 있는 담대한 비전도 좀 내라. 그럼요. 네. 예.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